한양 서쪽 끝 쪽바리골. 사람들이 가장 먼저 포기한 골목에 28의 젊은 과부 박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1년 전 무거운 맷돌을 나르다 세상을 떠났고 그날 이후 박씨의 하루는 무쇠처럼 무겁기만 했습니다. 팔아야 살 수 있는데 들 수가 없었습니다. 장터에 나가면 사람들은 물건이 아니라 과부의 처지부터 재단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또 빈손으로 돌아온 박씨는 아줌마, 마당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때 아주 조용히 아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줌마, 혼자서 너무 오래 버티셨어요. 박씨가 고개를 들었을 때 담장 위에는 10살쯤 된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그 아이와의 만남이 박씨의 삶을 그리고 한양의 운명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정에 작은 평안과 따뜻한 기운을 전해드리길 바랍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한양 서쪽 끝자락 쪽바리골에는 온갖 행상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구석진 낡은 초가집에 28살의 젊은 과부 박씨가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박씨는 시집 올 때만 해도 얼굴이 달처럼 환하고 몸매가 버들가지처럼 날씬했습니다. 동네 총각들이 모두 부러워하던 신부였으나 남편 최서방이 1년 전 무거운 맷돌을 나르다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져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뒤로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하던 장사는 무쇠솥과 맷돌을 파는 일이었습니다. 이 물건들은 하나같이 엄청나게 무거워서 장정 둘이 힘을 합쳐도 겨우 들 정도였습니다. 박씨 같은 여인네가 감히 엄두도 낼 수 없는 무게였습니다. 하지만 먹고 살아야 했기에 박씨는 울며 겨자 먹기로 남편이 남긴 무쇠 물건들을 팔아야 했습니다. 매일 아침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 허리띠를 단단히 동여맸습니다. 온 힘을 다해 무거운 솥을 지게에 지고 장터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박씨가 아무리 이를 악물고 힘을 써도 무쇠솥 하나를 제대로 들어 올리기조차 힘겨웠습니다. 겨우겨우 지게에 올려놓아도 몇 걸음 가지 못해 비틀거리다 길바닥에 주저앉기 일쑤였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일은 간신히 장터까지 가도 손님들이 박씨를 보자마자 코웃음을 치며 돌아섰습니다. 박씨의 초라한 행색과 떨리는 손을 보고는 제대로 된 물건을 팔 리 없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냘픈 과부가 무슨 수로 무쇠솥을 제대로 다루겠소. 장터의 건장한 대장장이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부잣집 마님들은 박씨의 남루한 치마 저고리를 보며 혀를 끌끌 찼습니다. 이런 날들이 계속되자 박씨는 점점 기력이 쇠해졌습니다. 밥을 먹어도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고 밤에 잠을 자려 해도 온몸이 쑤시고 아파서 뒤척였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간신히 눈을 붙일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집안에는 팔지 못한 무쇠솥과 맷돌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방 한 칸을 꽉 채운 이 무거운 물건들 때문에 집 기둥이 삐걱거리고 마루가 주저앉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박씨는 또다시 장터에서 단 한 푼도 벌지 못한 채 집에 돌아왔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기 시작했는데 그 울음소리가 어찌나 처량하고 슬픈지 담 너머로 지나가던 동네 개들마저 끙끙거리며 함께 울었습니다. 아이고 여보, 당신이 왜 그렇게 일찍 가셨소? 박씨는 하늘을 우러러보며 망부석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밤하늘의 별들까지 흔들듯이 처절하고 애절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담장 너머에서 아줌마, 왜 그렇게 우세요? 하는 맑고 청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목소리는 은방울을 굴리는 듯 아름다웠으나 동시에 어딘가 묘하게 힘이 서린 느낌이었습니다. 박씨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어 담장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나이가 겨우 10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아이가 담장 위에 폴짝 올라앉아
두 다리를 흔들며 박 씨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생김새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얼굴은 옥처럼 희고 눈동자는 별처럼 빛났으며 입가에는 언제나 장난기 가득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까마귀 깃털처럼 검고 윤기가 흘렀습니다. 더욱 기이한 것은 이 아이가 입고 있는 옷이었습니다. 평범한 아이들이 입는 남루한 무명옷이 아니라 마치 양반집 도련님이나 입을 법한 깨끗한 두루마기였습니다. 발에는 새끼신을 신고 있었으나 옷만큼은 단정했습니다. 박 씨는 눈물을 훔치며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이 아이가 어느 양반집 도련님이 길을 잘못 들어 이 가난한 동네까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살펴봐도 주변에는 아이를 찾는 하인이나 유모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꼬마야, 너는 어디서 왔느냐? 박 씨가 물었습니다. 어미 아비는 어디 계시고 이 밤중에 혼자 돌아다니는 게냐? 아이는 희죽희죽 웃으며 담장에서 폴짝 뛰어내렸습니다. 그 가벼운 몸놀림이 마치 나비가 꽃잎 위에 내려앉는 것처럼 우아했습니다. 땅에 내려선 아이의 발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줌마, 저는 그냥 지나가다가 아줌마 우는 소리를 듣고 왔어요. 아이가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슬프게 우시는지 궁금해서 말이에요. 아이가 다가오자 박 씨는 아이의 천진난만한 얼굴을 보며 갑자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또다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아이고, 너 같은 어린 것이 무엇을 알겠느냐. 박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불쌍한 과부는 남편이 죽은 뒤로 혼자서 무거운 무쇠 물건들을 팔아야 하는데 힘도 없고 장사도 안 되어서 이제는 살 길이 막막하구나. 아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집 안을 힐끗 들여다보았습니다. 방 안 가득 쌓여있는 무쇠솥과 맷돌들을 보더니 갑자기 눈이 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줌마, 그럼 저한테 그 무거운 물건들 좀 보여주세요. 아이가 말했습니다. 제가 한번 볼게요. 아이가 방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가려 하자 박 씨는 깜짝 놀라 아이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움직임이 어찌나 빠른지 순식간에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간 아이는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무쇠솥들을 보더니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이것저것 만져보기 시작했는데 그 손길이 어찌나 능숙하고 정확한지 마치 평생 대장장이 일을 해온 노련한 장인처럼 보였습니다. 오호, 이 솥은 정말 잘 만들어졌네요. 아이가 말했습니다. 무쇠의 질도 좋고 두께도 균일하며 손잡이 부분도 튼튼하게 박혀 있어서 100년을 써도 끄떡없겠어요. 아이는 이렇게 말하며 커다란 무쇠솥을 이리저리 살펴보았습니다. 솥의 가장자리를 두드려보고 밑바닥의 두께를 확인하고 손잡이의 견고함을 점검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수십 년 경력의 무쇠 감정사 같았습니다. 아줌마, 이 물건들은 정말 좋은 물건들이에요. 아이가 박 씨를 향해 빙긋 웃었습니다. 그런데 왜 장사가 안 되는지 제가 알겠어요. 박 씨는 영문을 모른 채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아줌마가 이 무거운 물건들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힘겹게 장터에 가니까 사람들이 아줌마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아이가 설명했습니다. 무쇠 장사는 물건을 당당하게 보여줘야 하는데 아줌마는 너무 약해 보이잖아요. 아이의 말을 듣고 보니 정말 그럴듯했습니다. 박 씨는 무릎을 탁 치며 탄식했습니다. 그래, 바로 그거였구나. 하지만 나는 힘이 없는 여자인데 어쩌란 말이냐? 박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이 무거운 물건들을 제대로 들 수가 없단다. 아이는 갑자기 두 눈을 반짝이며 박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작은 손으로 박 씨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줌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내가 무슨 수로 나를 도와준다는 게냐? 박 씨가 물었습니다.
내일부터 제가 아줌마를 따라다니면서 물건 나르는 것을 도와드릴게요. 아이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있으면 아줌마는 편하게 장사하실 수 있어요. 박 씨는 아이의 말을 듣고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무슨 수로 장정도 들기 힘든 무거운 물건들을 나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아이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도와주고 싶다면. 박 씨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무리하면 안 된다. 내가 다치면 어쩌려고 그러느냐?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보기보다 튼튼해요. 그날 밤 박 씨는 아이를 집에 재우기로 했습니다. 아이의 집이나 부모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아이가 완강하게 저는 갈 곳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방 한켠에 이불을 깔아주었습니다. 내 부모님은 어디 계시느냐? 박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모님은 안 계세요. 아이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묻지 말라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박 씨는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외로운 처지인데 이 아이도 비슷한 상황일 거라 짐작했습니다. 그저 따뜻한 밥 한 끼와 잠자리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박 씨가 일어나 무거운 솥을 지게에 올리려고 끙끙거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아이가 불쑥 나타났습니다. 아줌마, 오늘은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이건 너무 무거워. 박 씨가 말렸습니다. 내가 다칠 수도 있어. 하지만 아이는 이미 솥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솥의 손잡이를 잡고 자세를 낮췄습니다. 아줌마, 제가 이쪽을 들 테니까 아줌마는 저쪽을 들어주세요. 박 씨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솥의 반대편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둘이 함께 하나, 둘, 셋 하고 구령을 맞춰 들어 올렸습니다. 놀랍게도 솥이 가볍게 들어 올려졌습니다. 박 씨는 처음에 자신이 갑자기 힘이 세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아이가 있는 쪽이 훨씬 더 높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어머, 내가 이렇게 힘이 센 게냐? 박 씨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저는 또래보다 좀 튼튼한 편이에요. 아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줌마, 이렇게 둘이 함께 하면 훨씬 쉽잖아요? 사실 아이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 혼자서 그 무거운 솥을 들어 올릴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그것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진짜 힘을 드러내면 사람들이 놀라고 두려워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줌마, 오늘은 이 솥 3개하고 저 맷돌 2개를 가져가는 게 좋겠어요. 아이가 제안했습니다. 제가 같이 나르면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어요. 박 씨는 반신반의하면서도 아이의 도움을 받아 평소보다 훨씬 많은 물건을 준비했습니다. 둘이서 함께 나르니 정말로 훨씬 수월했습니다. 아이가 무거운 쪽을 맡아 들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장터로 가는 길에 박 씨는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나는 계속 아이야, 꼬마야 하고 부를 수는 없지 않겠느냐? 아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저는 강이라고 불러주세요. 강철같이 튼튼하다는 뜻이에요. 강이구나. 좋은 이름이다. 박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나는 너를 강이라고 부르마. 장터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박 씨와 강이를 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과부가 이제는 어린애까지 데리고 왔구나 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강이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지게에서 무쇠솥을 하나하나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강이는 조심스럽게 양손으로 솥을 들어 내렸습니다. 결코 한 손으로 가볍게 들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박 씨가 함께 들려고 하자 강이는 아줌마 괜찮아요. 제가 천천히 할게요 하며 말렸습니다.
강희는 마치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리는 것처럼 힘들어하는 표정을 지으며 솥을 내려놓았습니다. 물론 당희에게는 그 솥이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당희는 일부러 힘겹게 들어 올리는 척했습니다. 얼굴을 찡그리고 다리에 힘을 주고 숨을 크게 내쉬면서 말입니다. 사람들은 강희의 모습을 보며 저 어린 녀석이 제법 힘이 있구나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천하무적의 괴력을 가졌다고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강희가 솥들을 내려놓자 쿵 하는 묵직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장터 바닥이 울렸고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 하나둘씩 박 씨의 좌판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어이, 과부, 오늘은 제법 물건을 많이 가져왔구먼. 한 대장장이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저 꼬마가 누구냐? 박 씨는 얼떨결에 대답했습니다. 저 아이는 제 조카입니다. 조카라. 대장장이가 강희를 흘끗 보았습니다. 제법 든든해 보이는구먼. 10살쯤 됐나? 네, 10살입니다. 강희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사람들이 물건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한 부잣집 마님이 커다란 솥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솥이 마음에 드는데 혹시 좀 들어볼 수 있겠소? 박 씨가 당황하여 머뭇거리자 강희가 나섰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강희는 박 씨와 함께 솥을 들어 올렸습니다. 둘이서 함께 드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강희가 거의 모든 무게를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봐도 둘이서 힘을 합쳐 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호, 제법 무게가 나가는구먼. 마님이 감탄했습니다. 이 정도면 진짜 좋은 물건이야. 사겠소. 이렇게 해서 첫 손님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다른 손님들도 하나둘 물건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와 강희가 함께 힘을 합쳐 물건을 다루는 모습이 믿음직스럽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강희는 손님들에게 물건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솥은 무쇠의 질이 아주 좋아요. 밥을 지으면 늘어붙지 않고 오래 쓸 수 있어요. 이 맷돌은 돌의 결이 고와서 콩을 갈면 아주 부드럽게 갈려요. 두부 만들기에 딱 좋답니다. 강희의 설명은 정확하고 알기 쉬웠습니다. 게다가 10살 아이가 이렇게 똑 부러지게 말하니 사람들이 신기해하며 물건을 샀습니다. 그날 박 씨는 평생 처음으로 가져온 물건을 모두 팔아치우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돈주머니가 묵직해지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강희야, 정말 고맙다. 박 씨가 강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많이 팔 수 없었을 거야. 아줌마, 제가 있잖아요. 강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내일도 열심히 해요. 그날 이후로 박 씨와 강희는 매일 함께 장터에 나가 장사를 했습니다. 강희의 도움으로 물건이 날개 돋친 듯 팔려 나갔습니다. 박 씨는 생전 처음으로 돈주머니가 묵직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강희는 단순히 물건을 나르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에게 물건의 장점을 설명하고 어떤 용도로 쓰면 좋은지 조언했습니다. 10살 아이답지 않게 정확하고 설득력 있는 말솜씨였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박 씨와 강희의 소문이 조금씩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쪽발이골의 과부가 조카를 데리고 와서 장사를 하는데 물건이 좋고 가격도 정직하다더라 하는 소문이었습니다.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고 장사는 점점 번창했습니다. 박 씨는 벌어들인 돈으로 집을 조금씩 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삐걱거리던 기둥을 보강하고 새는 지붕을 고쳤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남의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사람들이 항상 있는 법입니다. 장터의 다른 무쇠 장수들은 박 씨의 장사가 잘 되는 것을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장터에서 가장 큰 무쇠 가게를 운영하는 김 부자는 박 씨의 성공을 눈의 가시처럼 여겼습니다. 김 부자는 원래 욕심이 많고 간교한 인물이었습니다.
장터의 모든 무쇠 장사를 자기 혼자 독차지하려고 온갖 수단을 동원하는 악독한 사람이었습니다. 저 과부년이 어디서 저런 꼬마를 데려와서 내 장사를 방해하는 것이냐? 김 부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놈들을 가만두면 내 가게는 망하고 말 것이다. 반드시 없애버려야 해. 김 부자는 며칠 밤을 새우며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거짓 고발로 관하에 끌고 가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박 씨와 강희를 완전히 파멸시킬 수 있는 완벽한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드디어 김 부자는 악랄한 계획을 완성했습니다. 그것은 박 씨와 강희를 도둑으로 몰아 한양에서 쫓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김 부자는 먼저 자신의 가게에서 가장 비싼 무쇠 향로를 하나 골랐습니다. 이 향로는 궁궐에 납품할 물건으로 금과 은으로 장식된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김 부자는 이 향로를 몰래 숨겨두고는 도난당했다고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큰일 났소. 내 가게에서 궁궐 납품용 향로가 도난당했소. 김 부자가 장터를 돌아다니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오. 도둑을 잡지 못하면 나는 파산하고 말 것이오.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장터의 모든 상인들이 김 부자의 가게로 몰려들었습니다. 포졸들도 출동했습니다. 대체 누가 감히 궁궐 납품용 물건을 훔쳐갔단 말이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김 부자는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사실 며칠 전 이상한 일이 있었소. 그 과부와 꼬마가 내 가게 주변을 서성이는 것을 봤소. 그때는 별 생각 없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수상하오. 과부와 꼬마라면 박 씨와 그 조카 말이오? 누군가 물었습니다. 그렇소. 김 부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놈들이 최근 들어 갑자기 장사가 잘 되더니 필시 무슨 부정한 방법을 쓴 게 틀림없소. 포졸 하나가 나섰습니다. 김 부자님, 확실한 증거도 없이 함부로 의심하면 안 됩니다. 그럼 저놈들의 집을 수색해 보시오. 김 부자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만약 내 향로가 나온다면 그것이 바로 증거 아니겠소. 김 부자는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해 두었습니다. 전날 밤 자신의 하인을 시켜 그 향로를 박 씨의 집 뒤뜰에 몰래 숨겨두었습니다. 박 씨와 강희가 전혀 모르는 사이에 말입니다. 포졸들은 김 부자의 요구에 따라 박 씨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마침 박 씨와 강희는 장터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과부 박 씨, 포졸 하나가 호통을 쳤습니다. 내 집에서 도난당한 물건을 찾아야겠으니 수색에 협조하라. 박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도난당한 물건이라니요. 우리는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습니다. 그건 수색해봐야 알 일이다. 포졸이 말했습니다. 포졸들은 박 씨의 집으로 몰려갔습니다. 박 씨와 강희도 황급히 뒤따라갔습니다. 뒤뜰을 뒤지던 포졸 하나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찾았다. 여기 있다. 포졸이 들고 나온 것은 바로 김 부자의 향로였습니다. 금과 은으로 장식된 화려한 향로가 박 씨의 뒤뜰 땅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박 씨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이런 물건 본 적도 없습니다. 김 부자가 득이양양한 표정으로 나타났습니다. 역시 저놈들이 범인이었소. 이제 확실한 증거가 나왔으니 관하로 끌고 가시오. 우리는 정말 훔치지 않았어요. 강희가 외쳤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함정에 빠뜨린 거예요. 함정이라니 증거가 이렇게 뻔한데 무슨 소리냐. 김 부자가 비웃었습니다. 박 씨와 강희는 결국 관하로 끌려갔습니다. 사또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주변에는 구경꾼들이 가득 모여 있었습니다. 사또가 호통을 쳤습니다. 과부 박 씨와 강희라는 아이, 너희는 김 부자의 귀한 향로를 훔친 죄로 고발되었다. 무엇이라 변명하겠느냐? 사또 나리, 박 씨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정말로
그 향로를 훔치지 않았습니다. 저희 집 뒤뜰에서 나왔다고 하지만 저희는 그것이 언제 어떻게 들어왔는지 전혀 모릅니다. 김 부자가 끼어들었습니다. 사또나리, 저 과부의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도둑치고 자기가 도둑이라고 인정하는 놈이 어디 있습니까? 사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부자의 말도 일리가 있구나. 증거가 너희 집에서 나왔으니 너희가 범인이 아니라고 할 근거가 없지 않느냐? 강희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사또나리, 제 말씀을 들어주세요. 내 말을 들어보마. 사또가 허락했습니다. 강희는 침착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또나리, 만약 저희가 정말로 그 향로를 훔쳤다면 그것을 집 뒤뜰에 그대로 묻어두었겠습니까? 그렇게 귀한 물건이라면 팔아서 돈을 만들거나 아니면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숨겼을 것입니다. 강희의 논리정연한 말에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이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정말 도둑이라면 그렇게 멍청하게 행동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 김 부자는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저놈들이 아직 어리고 어리석어서 그런 것이요. 제가 어리다고 무시하시는군요. 강희가 김 부자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김 부자님께 여쭙겠습니다. 그 향로가 언제 도난당했다고 하셨죠? 사흘 전이요. 김 부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네요. 강희가 말했습니다. 저희가 사흘 전에 김 부자님 가게 근처에 갔다는 증인이 있습니까? 김 부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실 증인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저 의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증인은 김 부자가 더듬거렸습니다. 증인이 없다면 저희를 의심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강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단지 저희 집에서 물건이 나왔다는 것만으로 저희를 도둑으로 몰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 저희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그 물건을 몰래 숨겨놓았을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강희의 말이 점점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또도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 말도 일리가 있구나. 김 부자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계획이 실패할 것 같았습니다. 그는 서둘러 다른 카드를 꺼냈습니다. 사또나리, 김 부자가 소리쳤습니다. 저 과부와 꼬마가 최근 갑자기 부자가 된 것도 수상하지 않습니까? 분명 어디선가 돈을 훔쳐서 그런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건 저희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입니다. 박 씨가 항변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김 부자가 비웃었습니다. 겨우 한 달 만에 그렇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단 말이오? 말도 안 되는 소리. 강희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습니다. 진실을 밝힐 시간이었습니다. 김 부자님, 강희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저희를 모함하신 이유가 있으신 겁니까? 모함이라니 무슨 소리냐? 김 부자가 발끈했습니다. 저희 장사가 잘 되니까 시기하신 거 아닙니까? 강희가 정면으로 공격했습니다. 저희 때문에 김 부자님 가게 손님이 줄어들었으니까요. 이놈이 감히. 김 부자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만약 저희가 정말 도둑이라면 강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김 부자님 가게에서 물건을 훔쳤을 텐데 왜 하필 그 비싼 향로만 훔쳤겠습니까? 가게에는 훨씬 작고 숨기기 쉬운 물건들도 많았을 텐데 말입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야. 그 향로는 크고 무거워서 훔치기 힘들었을 거야. 강희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은 그 향로가 어떻게 저희 집 뒤뜰에 정확히 묻혀 있었는지 포졸들이 바로 찾아냈다는 겁니다. 마치 누군가 미리 위치를 알려준 것처럼 말입니다. 김 부자는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강희의 추리가 점점 핵심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사또나리,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강희가 말했습니다. 김 부자님의 하인들을 모두 불러 신문해 주십시오. 혹시 그 중에 저희 집 근처에 갔던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그럴 필요 없소. 김 부자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내 하인들은 모두 믿을 만한 사람들이오. 그렇다면 왜 그렇게 당황하십니까? 강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사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김 부자의 하인들을 불러 신문하는 것도 좋겠구나. 포졸들이 김 부자의 가게로 달려가 하인들을 데려왔습니다. 하인들은 하나씩 사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너희 중에 사흘 전 밤에 박 씨의 집 근처에 간 사람이 있느냐? 사또가 물었습니다. 하인들은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한 젊은 하인이 눈빛을 이리저리 피하며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강희가 그 하인을 가리켰습니다. 저 하인이 수상합니다. 질문에 답하지 않고 시선을 피하고 있습니다. 사또가 그 하인을 불렀습니다. 이놈, 내가 무엇을 숨기고 있느냐?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곤장을 칠 것이다. 젊은 하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주인님의 명령을 따랐을 뿐입니다. 무슨 명령이냐? 사또가 다그쳤습니다. 주인님께서 그 향로를 박 씨의 집 뒤뜰에 묻으라고 하셨습니다. 하인이 마침내 고백했습니다. 관아가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놀라서 웅성거렸습니다. 이놈, 김 부자가 하인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내가 감히 주인을 배신하느냐? 포졸들이 김 부자를 붙잡았습니다. 사또가 호통을 쳤습니다. 김 부자, 내가 무고한 사람을 모함하고 증거를 조작했으니 그 죄가 매우 무겁도다. 김 부자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사또나리, 소인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사또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거짓 고발과 증거 조작의 죄로 곤장 50대에 처하고 재산의 절반을 몰수한다. 그리고 박 씨에게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라. 김 부자는 포졸들에게 끌려가 곤장을 맞았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매를 맞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쾌재를 불렀습니다. 박 씨와 강희는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되었습니다. 관할을 나서자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환영했습니다. 잘 됐어. 저 악독한 김 부자가 드디어 벌을 받았구나.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박 씨는 강희를 꼭 껴안았습니다. 강희야, 내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큰 누명을 쓸 뻔했구나. 어떻게 그렇게 똑똑하게 대처할 수 있었느냐? 아줌마, 진실은 언제나 밝혀지게 되어 있어요. 강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 부자는 비록 벌을 받았지만 여전히 한양에서 상당한 재력과 인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복수를 다짐하며 더욱 악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김 부자는 한양의 악명 높은 깡패 조직의 두목을 찾아갔습니다. 철두라는 이름을 가진 이 두목은 온갖 더러운 일을 도맡아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철두, 나를 위해 일을 하나 해줘야겠네. 김 부자가 말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김 부자님, 철두가 물었습니다. 쪽발이골의 과부와 그 꼬마를 없애버려야겠네. 김 부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놈들 때문에 내가 망신을 당했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해. 없앤다는 게 죽이라는 말씀입니까? 철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고 김 부자가 말했습니다. 다만 한양에서 쫓아내거나 아니면 다시는 장사를 못하게 만들면 되네. 방법은 자네에게 맡기겠네. 알겠습니다. 철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큰 대가를 주셔야 하겠습니다만.
돈은 얼마든지 주겠네. 김 부자가 은자를 꺼내 건넸습니다. 확실하게 처리해주게. 철두는 자신의 부하 10명을 이끌고 박 씨의 집을 습격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느 날 밤 사람들이 모두 잠든 시각에 박 씨의 집으로 몰래 접근했습니다. 하지만 강희는 이미 그들의 움직임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강희는 보통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날카로운 감각으로 멀리서 다가오는 사람들의 발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줌마, 일어나세요. 강희가 박 씨를 깨웠습니다. 위험한 사람들이 오고 있어요. 뭐라고? 박 씨가 놀라 일어났습니다. 빨리 뒤쪽 방으로 가서 숨으세요. 강희가 말했습니다. 제가 처리할게요. 안 돼, 강희야. 박 씨가 강희를 붙잡았습니다. 너는 아직 어린아이야. 위험한 사람들을 어떻게 상대한단 말이냐? 아줌마, 저를 믿으세요. 강희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생각보다 훨씬 강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박 씨는 강희의 눈빛에서 평소와 다른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마치 수백 년을 산 노인 같은 깊이와 자신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박 씨는 더 이상 말리지 못하고 뒤쪽 방으로 숨었습니다. 곧 철두와 그의 부하들이 담장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모두 몽둥이와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 과부와 꼬마를 찾아라, 철두가 명령했습니다. 바로 그때 마당 한가운데 강희가 나타났습니다. 달빛 아래 서 있는 강희의 모습은 어딘가 신비로웠습니다. 누구세요? 강희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오호, 꼬마가 나타났구나. 철두가 비웃었습니다. 우리는 내 놈과 그 과부를 징벌하러 왔다. 순순히 당하면 덜 아플 것이다. 징벌이라. 강희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김 부자가 보낸 거군요. 정말 끈질기시네요. 입을 놀리지 말고 어서 나와라. 철두가 소리쳤습니다. 부하들이 강희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벌어진 일은 모두가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강희는 가볍게 한 걸음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첫 번째 부하가 허공을 치며 넘어졌습니다. 두 번째 부하가 몽둥이를 휘둘렀지만 강희는 그것을 한 손으로 가볍게 잡아챘습니다. 뭐야? 부하가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몽둥이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바위에 박힌 것처럼 말입니다. 강희는 가볍게 몽둥이를 당겼습니다. 부하는 몽둥이와 함께 날아가 담장에 부딪혔습니다. 이놈, 뭔가 수상하다. 철두가 외쳤습니다. 모두 한꺼번에 덤벼라. 10명의 부하들이 일제히 강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강희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정말 어쩔 수 없네요. 이제는 숨길 수가 없겠어요. 그 순간 강희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평범한 아이의 눈빛이 아니라 마치 사자나 호랑이 같은 맹수의 눈빛이었습니다. 강희는 가볍게 뛰어올랐습니다. 그 높이가 장정키의 2배는 되었습니다. 공중에서 빙글 돌며 부하들의 머리 위를 넘어갔습니다. 저게 뭐야? 부하들이 놀라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강희는 착지하자마자 땅을 박차고 다시 움직였습니다. 그 속도가 어찌나 빠른지 눈으로 따라갈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강희는 부하들 사이를 번개처럼 누비며 그들을 하나씩 쓰러뜨렸습니다. 주먹 한 방, 발차기 하나의 부하들이 나가떨어졌습니다. 강희는 그들을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더 이상 싸울 수 없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순식간에 10명의 부하가 모두 땅에 쓰러졌습니다. 신음소리를 내며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철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강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너는 대체 뭐냐? 사람이 아니냐? 저는 사람입니다. 강희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다만 보통 사람보다 조금 특별할 뿐이죠. 철두는 공포에 질려 뒤로 물러섰습니다.
괴물이다. 이놈은 괴물이야. 괴물이라. 강희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네,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부르더군요. 그래서 제가 이 힘을 숨기고 살았던 거예요. 철두는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당이가 한 걸음에 그 앞을 막아섰습니다. 어디 가시려고요? 강희가 물었습니다. 아직 할 말이 남았는데요. 제발 살려주시오. 철두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짓 하지 않겠소. 김 부자에게 전해주세요. 강희가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건드리면 그때는 이렇게 봐주지 않을 거라고요. 그리고 오늘 일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만약 제 비밀이 퍼진다면. 강희는 말을 멈추고 마당에 있던 큰 돌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손으로 그 돌을 쥐어 부쉈습니다. 돌이 가루가 되어 바람에 날렸습니다. 철두는 경악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소. 가세요. 강희가 말했습니다. 철두와 부하들은 황급히 도망쳤습니다. 비틀거리며 담장을 넘어 사라졌습니다. 강희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비밀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비록 적들에게만 보였지만 이제 더 이상 완전히 숨길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박 씨가 뒤쪽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녀는 창문 틈으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강희야. 박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는 대체. 강희는 박 씨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아줌마, 죄송해요. 강희가 말했습니다. 제가 거짓말을 했어요. 저는 보통 아이가 아니에요. 박 씨는 천천히 강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강희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괜찮다, 강희야. 박 씨가 말했습니다. 내가 어떤 힘을 가졌든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나 다름없단다. 강희는 박 씨의 품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혼자 감당해야 했던 외로움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아줌마, 저는 평생 이 힘 때문에 외로웠어요. 강희가 울먹였습니다. 사람들이 알면 두려워하고 멀리할까봐 항상 숨기고 살았어요. 친구도 없었고 가족도 없었어요. 이제는 나와 가족이잖니. 박 씨가 강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가 어떤 힘을 가졌든 나는 너를 두려워하지 않아. 오히려 고맙구나. 그 힘으로 우리를 지켜줘서.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그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문이 한양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철두와 그의 부하들이 입을 다물기로 약속했지만 그들이 입은 상처와 공포에 질린 표정을 보고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철두 일당이 쪽발이골 과부의 집을 습격했다가 혼이 났다더라.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저 무시무시한 깡패들이 저렇게 겁에 질렸을까? 소문은 점점 부풀려졌습니다. 그 과부의 조카가 사실은 엄청난 무술 고수라더라. 아니야, 귀신의 힘을 빌린 거래. 들리는 소문으로는 그 아이가 혼자서 10명을 쓰러뜨렸다던데. 박 씨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강희야, 사람들이 점점 수상하게 여기는 것 같구나. 어쩌면 좋으냐? 강희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줌마, 이제 숨기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차라리 솔직하게 사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사람들이 너를 괴물처럼 여기면 어쩌려고? 박 씨가 걱정했습니다. 그건 제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달렸을 것 같아요. 강희가 말했습니다. 제 힘을 나쁜 일에 쓰지 않고 사람들을 돕는 데 쓴다면 언젠가는 이해해 주실 거예요. 며칠 뒤 한양에 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강에 놓인 다리 하나가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다리는 수백 년 동안 한양 사람들이 사용하던 중요한 다리였는데 오랜 세월 동안 관리가 소홀해져 기둥이 썩어 있었습니다. 다리가 무너지기 시작했을 때 마침 다리 위에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장에서 돌아오는 농부들, 집으로 가는 양반들, 놀러 가는 아이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리가 무너진다, 살려주시오.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다리의 중앙 기둥이 뚝 소리를 내며 부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리가 기울어지면서 사람들이 물로 떨어질 위험에 처했습니다. 박 씨와 강희는 마침 장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멀리서 다리가 무너지는 소리를 듣고 달려갔습니다. 큰일이다. 박 씨가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위험해. 강희는 상황을 재빨리 파악했습니다. 다리는 이미 반쯤 무너져 있었고 사람들은 겨우 붙잡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몇 분 안에 완전히 무너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줌마, 제가 가볼게요. 강희가 말했습니다. 안 돼, 너무 위험해. 박 씨가 말렸습니다. 하지만 강희는 이미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다리 입구에 도착한 강희는 무너지는 다리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어린애가 뭘 할 수 있겠어. 누가 저 아이를 말려. 하지만 강희는 그들의 말을 무시하고 다리 위로 뛰어올랐습니다. 무너지는 다리를 달려가며 사람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모두 제 쪽으로 오세요. 빨리요.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며 강희 쪽으로 기어왔습니다. 강희는 그들을 하나씩 안전한 쪽으로 밀어냈습니다. 마지막 사람까지 구하자 다리의 중앙 부분이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강희는 아직 다리 위에 있었습니다. 어서 뛰어내려.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강희는 뛰어내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너지는 다리 기둥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저 아이가 미쳤나? 사람들이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순간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강희는 무너지는 다리 기둥을 두 팔로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 다리를 떠받쳤습니다. 엄청난 무게가 강희의 어깨에 실렸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즉시 깔려 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강희는 버텼습니다. 강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온몸의 힘을 다해 다리를 떠받쳤습니다. 사람들은 입을 딱 벌리고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10살 아이가 수백 명이 건널 수 있는 큰 다리를 혼자 힘으로 떠받치고 있었습니다. 저게 사람이냐? 믿을 수가 없어. 저 아이는 대체 뭐야? 강희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빨리 다른 기둥을 세워주세요. 제가 오래 버틸 수는 없어요.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고 급히 움직였습니다. 근처에 있던 굵은 나무 기둥들을 가져와 다리 아래 받쳐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강희는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엄청난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지만 강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생명이 걸린 일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 사람들이 응원했습니다. 드디어 새 기둥들이 제자리에 세워졌습니다. 다리의 무게가 새 기둥들로 분산되었습니다. 됐다. 이제 놓아도 돼.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강희는 천천히 팔을 놓았습니다. 다리는 새 기둥들에 의해 안정적으로 받쳐져 있었습니다. 강희는 비틀거리며 다리에서 내려왔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간 것 같았습니다. 박 씨가 달려와 강희를 안아주었습니다. 강희야, 괜찮니? 박 씨가 울먹였습니다. 네, 아줌마. 괜찮아요. 강희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주변에 모여든 수백 명의 사람들이 강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경외감이 가득했습니다. 한 노인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아이야, 내가 우리 모두의 생명을 구했구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강희. 강희라고 합니다.
강희가 대답했습니다. 강희.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부터 너는 한양의 영웅이다. 내가 가진 그 놀라운 힘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했구나.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 그 다음에는 수십 명이, 마침내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강희를 향해 박수를 보냈습니다. 고맙다, 강희. 우리의 생명의 은인, 천하무적 강희. 강희는 사람들의 환호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동안 자신의 힘을 숨기고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할까봐, 괴물 취급을 받을까봐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사람들은 강희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해하고 존경했습니다. 강희가 그 힘을 선한 일에 썼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로 강희의 이야기는 온 한양에 퍼졌습니다. 10살 아이가 무너지는 다리를 혼자 힘으로 떠받쳤다. 천하무적의 힘을 가진 아이가 사람들을 구했다는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강희를 괴물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하무적 강희, 한양의 영웅, 힘센 아이라고 불렀습니다. 박 씨와 강희의 장사는 더욱 번창했습니다. 사람들은 강희를 보기 위해 가게에 찾아왔고 물건을 사는 것이 강희를 돕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김 부자는 이 소식을 듣고 완전히 기가 죽었습니다. 자신이 없애려 했던 아이가 한양의 영웅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박 씨와 강희를 건드릴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 씨는 강희에게 물었습니다. 강희야, 너는 정말 어디서 왔느냐? 그리고 그 엄청난 힘은 어떻게 가지게 된 거냐? 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진실을 말하기로 했습니다. 아줌마, 사실 저는. 강희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안은 대대로 특별한 비밀을 지켜왔어요. 우리 가문은 백두산 깊은 곳에서 1000년 넘게 살아온 은둔 가문이었어요. 박 씨는 놀라서 강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강희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오래전 전쟁에서 나라를 지키다가 큰 부상을 입고 산으로 들어갔어요. 그곳에서 우연히 신비로운 약초와 샘물을 발견했는데 그것을 먹고 마시면서 대대로 엄청난 힘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년 전 우리 마을에 화재가 났어요. 산불이 순식간에 번져서 모든 것이 타버렸어요. 제 부모님과 가족들, 마을 사람들 모두. 강희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만 살아남았어요. 제가 물을 길러 계곡에 내려갔다가 불을 피할 수 있었거든요. 돌아왔을 때는 이미 모든 게 제가 되어 있었어요. 박 씨는 강희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이고, 얼마나 무서웠겠니. 그 뒤로 저는 혼자 산을 내려왔어요. 강희가 말했습니다. 제 힘을 숨기면서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녔어요. 사람들이 제 힘을 알면 실험 대상으로 삼으려 하거나 군대에 강제로 끌고 가려 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아줌마를 만났어요. 강희가 박 씨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아줌마의 눈물 어린 목소리를 듣고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그쪽으로 향했어요. 아줌마를 보니 마치 저희 어머니 같았어요. 박 씨는 눈물을 흘리며 강희를 더욱 꼭 안아주었습니다. 강희야, 정말 많이 힘들었구나.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강희가 미소 지었습니다. 아줌마를 만나서 다시 가족이 생겼고 제 힘을 숨기지 않고도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제 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여 주니까요. 그래,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란다. 박 씨가 말했습니다. 평생 함께 살자꾸나. 하지만 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줌마, 저는 언젠가 떠나야 해요. 뭐라고? 박 씨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저희 가문에는 규율이 있었어요. 강희가 설명했습니다. 이 힘을 가진 사람은 한 곳에 오래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요. 그 힘이 드러나면
결국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모여들고 평화가 깨진다고요. 그리고 저는 이미 제 힘을 보여줬어요. 강희가 계속 말했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감사하고 존경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저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나타날 거예요. 그 전에 떠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박 씨는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언제 떠날 거냐? 조금 더 있다가요. 강희가 말했습니다. 아줌마가 완전히 혼자서도 잘 해나갈 수 있을 때까지는 곁에 있을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강희는 박 씨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물건을 나르는 법, 손님을 대하는 법, 어려움을 극복하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아줌마, 이제 혼자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강희가 말했습니다. 박 씨는 무쇠솥을 혼자 힘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할 수 있었습니다. 강희와 함께 지내면서 자연스럽게 몸이 단련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고맙다, 강희야. 박 씨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거야. 드디어 강희가 떠날 날이 왔습니다. 아침 일찍 강희는 작은 보따리를 꾸렸습니다. 박 씨와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아줌마,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강희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행복하세요. 너도 어디를 가든 행복하기를 바란다. 박 씨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강희야, 언젠가 내가 정착할 곳을 찾으면 꼭 소식을 전해다오. 약속할게요, 아줌마. 강희가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서로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마침내 강희는 박 씨에게서 물러났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골목길을 걸어갔습니다. 박 씨는 강희가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바라보았습니다. 강희의 작은 뒷모습이 아침 햇살 속으로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박 씨는 강희가 가르쳐 준 대로 살았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다른 사람을 도우며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박 씨는 한양에서 가장 성공한 상인이 되었습니다. 큰 가게를 여러 개 운영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결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강희를 기억하며 자신이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특히 어려운 과부들과 고아들을 많이 도왔습니다. 그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따뜻하게 대하고 희망을 주었습니다. 박 씨는 강희처럼 사람들의 삶에 빛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 아이는 천하무적의 힘을 가졌지만 그것을 자랑하지 않고 조용히 사람들을 돕고 떠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 아이가 바로 강희라고 믿습니다. 백두산 은둔 가문의 마지막 후손으로 아직도 세상을 떠돌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있다고 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조용하지만 오래 남는 인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